자, 그래서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로서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 자산의 가치 변동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 가치와 그 다음에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장부 금액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주 가격에 회복되었을 때는 최초의 지두원가를 한도로 하여 가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 판매액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여러분들 이것이 순실현 가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손실로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서 최초에 나온 것처럼 최초의 취득원가의 한도로 우리가 가격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분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예제 1번에 결산 시 장부가액이 3만원인 상품이 공정가액으로 2만 5천이 평가됐대요. 자, 그럼 5만원만큼 손해봤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5천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천원 설정했다가 차기 결산시 보니까 장부비 22만 5천원대의 상품이 공정가액이 3만 3천원을 평가했대요. 그러면 8천원을 분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취득원가의 한도로서 우리가 5천원만 다시 평가충당금을 제가 평가충당 5천원을 그대로 상계 처리해서 최초 취득가액으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적합법에 의해서 그래서 재산충당금 환입으로 우리가 되돌려 받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8천원 분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초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한 한도로서 3만원을 한도로서 우리가 5천원만 재산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상계 처리하고 대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착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착품은요, 아직 우리 공장에 도착되지 않은 원재료이다.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의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인 기준인 선적지 인도조건 판매 조건이죠. 매입자의 자산이고 도착지 인도조건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자, 예를 들을게요. 수입시, 미착품을 수입하는 거죠. 수입시 도착지 인도 조건.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인도가 판매 조건이죠. 판매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선적지 인도 조건. 그래서 이 선적지는요, 우리가 기적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적지 인도 조건, 판매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매 조건, 인도 조건이 판매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입할 때는 수입시 우리가 항상 돈을 먼저 주잖아요. 돈을 먼저 주는데 여기에 이제 운송 중에 있는 것이 있겠죠. 운송 중에 있는 물건. 자,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보시면 수입할 때 돈을 먼저 줘야 물건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가 말하자면 요걸 보셔서 여기가 도착지가 여기가 우리 한국이라고 봐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외국이라고 볼게요. 외국.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하면 돈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샘플은 오겠지만 샘플이 결정이 되면 내가 수입하고자 했을 때 돈을 먼저 지불하면 오고 있는 중이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항구에서 원래 배선자인데 이제는 배보다도 비행기, 기차로도 파이프라인으로도 많이 수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적지, 기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항구에서 돈이 출발할 때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출발한다고 돈을 지불했어요. 외국에서 출발할 때 돈을 지불했어. 그것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외국에서 출발할 때 돈을 지불 안 했어. 다 오고 나서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 돈을 지불할 때 그 돈을 지불할 때 그때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선적지, 우리나라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할 때 미국이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 출발할 때 돈을 지불했어. 그럼 오고 있는 것은 내 거죠. 그래서 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오고 있는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은 매입자의 자산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 거, 오고 있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에 했다. 그러면 그건 매입자 거고 도착이 되면 돈을 지불한다 했을 때는 오고 있는 것은 내 물건이 아니죠. 상대방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 100만 원을 수입하고 대금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 100만 원을 수입하고 대금은 100만 원은 당수표를 지급했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수입했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돈은 지불했지만 아직 물건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착품으로 분개했다가 또 이게 도착이 되면 미착품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착품 요거는 아직 내 재고자산이 돈은 지불했지만 도착이 안 된 물건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서 미착품으로 분개했습니다. 당좌 수표를 지급했대요. 당좌예금으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된 거고 또 한번 원자재 수입하고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00만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반비 30만원을 보통 얘기자 이체 지급했대요. 그럼 여기는 왜 두 개를 다 더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여기다 또 다시 쓴다면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그 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요거를 제가 자본화 대상자산이라고 그랬죠. 자본화자산을 매입하고 구입시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재고자산 또 마찬가지고 투자자산도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다 마찬가지로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은 다 포함시켜요. 이 재비용이 뭐냐면 운임, 그 다음에 관세 같은 거, 통관료, 또 시운전, 또 철거비,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이 모든 재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반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 투자, 유형, 무형자산이 이게 자본화 대상자산으로서 제가 요령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니까 여기 하시고 단 뭐는 제입니까? 여기서 단 세금과 공과는 제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금과 공과는 제외. 나머지는 다 더해주는데 이 세금과 공과는 제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선적지, 말하자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분개 없어요. 왜? 도착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돼야지만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이 된 다음에 돈을 지불할 거니까 오고 있는 것은 오든지 말든지 아직 신경 쓸 게 없죠. 도착이 된다. 안전하게 도착이 되면 그때 돈을 지불할 거니까 그때 돈을 지불할 때 그때 분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재고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제가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거요. 자본화 대상 자산 있죠. 요거. 한번 더 적겠습니다. 자, 자본화 대상 자산 요것도 파란 걸로 재고 자산,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야. 그리고 요거는요.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 그 다음에 나머지는 투자 자산은 구입. 그 다음에 여기도 구입. 여기도 구입. 구입시 다 구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키는데 세금과 공과는 제외라고 그랬죠. 한번 세금과 공과 한번 적어볼까요? 세금과 공과 한번 오래간만에. 세금과 공과는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변경등기세, 수입 인치세,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세 차는 6개.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비. 그 다음에 법정 단체 회비, 협회비. 그 다음에 과태료. 과태료가 요게 벌금이죠. 벌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 사업소세도 있고 도시계획서도 있는데 잘 안 나와서 제가 나오는 것만 11가지 제가 이렇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 세금과 공과는 절대적이야. 무조건 우리가 항상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다 포함시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재비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쓴다면 뭐 취득세, 취등록세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포함시키는 거죠.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그 다음에 뭐 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요거 더 많은데 여러분들 요거 세금과 공과만 열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금과 공과 요건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정말 제일 많이 알면 회계건 세무건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 빼놓고는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 세차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자, 그럼 투자자산은, 이 중에서 투자자산은 이렇게 제가 찌그맣게 쓴 거 있죠? 특정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이게 판매 가능 증권이죠.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게 관계자 주식이라고 하고, 투자 부동산, 요 투자 부동산은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목적인데 뭐냐면 이것이 비영업용, 투자 목적으로서 비영업용,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들,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감가상각은 이 투자 부동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확정 급여형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확정 급여형일 때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확정급여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예 여기다가 적어놓고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확정급여형 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똑같이 쓴다면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DB, DC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한글로 하셔도 되는 거니까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분계하고 급여형은 퇴직급여 요게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이죠. 지금 이거 투자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보험 예치금은 요건 말 그대로 예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맡겨둔 돈이에요. 예치금은 다시 내가 찾아야 될 돈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장기성 예금은 여기 말 그대로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은 장기예금으로서 적금으로 그 기간이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를 다 장기라고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은 여러분들 개설보증금이에요. 개설보증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당좌 예금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조건이었냐?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때가 있고 은행에 개설보증금을 납부할 때가 있어요. 요 개설보증금 납부할 때가 117번 요게 투자자산에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개설보증금이 나오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투자자산으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분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을 1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국민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그러면 여기 뭡니까? 보증금 납부한 거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값을 써주시고 모태변에 현금으로 들어갔으니까 현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 123번 당좌자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산인 시장성이 있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178번만 합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중인 하나로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은 타사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또는 단기 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 보유증권 또는 단기 매매 아닌 채권이 말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우리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한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보유 증권, 판매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이죠. 판매 가능 증권.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아니죠. 이건 1년 초과가 되겠죠. 왜? 1년 이상이면 1년까지도 포함되는 거니까 1년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판매 가능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유가증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유가증권은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종이에 써 있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 123번 안 한다 그랬어요.
요건 빼겠습니다. 또한 124번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건 알고 계시겠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단기 구입할 때만 구입 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그러니까 요것이 900번대예요. 하지만 나머지 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요 네 가지, 세 가지, 요거는요 매입 시,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 그래서 매도나 만기나 지분법은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 왜? 이것은 투자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본화 대상 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해서 분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아성회사에 주식해서 액면가는 필요 없다 그랬죠. 타사증권은 액면가 필요 없다. 그냥 취득금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 100주 곱하기 5,800 계산하니까 58만원짜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 관한 증권은 왜 58만원이 아니야? 그 대신 매입할 때 수수료를 우리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자변의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얼마? 58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58만원. 그리고 매입 수수료 있죠? 이것이 수수료 비용, 이게 900번대예요. 여기 얼마? 만원. 그리고 요거 현금 얼마? 만원. 이렇게 분기했었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하지만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걸 합쳐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수수료 비용이 없어요. 없이 모든 비용을 그 해당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5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만기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분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투자자산은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해서 분기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자, 이랬다가 여기 100주 중에서 얼만큼만 매각 처분했습니까? 50주만 매각 처분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50주 원가가 얼마짜리였었어요? 5,800원이니까 요것이 29만원이 요게 취득 원가였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에 팔으신 거예요? 50주에다가 곱하기 얼마? 5,500원에 우리가 처분한 거야. 그래서 27만 5천원에 처분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분 가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분가액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손해본 거예요? 29만원짜리를 우리 100주 판 게 아니니까 반만 팔았으니까, 그래서 29만원짜리를 27만 5천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큼의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서 15,0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15,000원은 여기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이렇게 된 것이죠, 원래가.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니까 수수료 10,000원을 뺀 나머지가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당좌액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9만 5천원이었나? 아, 그쵸.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왜 29만 5천원이었냐?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요 매입할 때 10,000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 59만원이 됐잖아요. 그럼 59만원을 반타작해야 돼요. 이 58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매도나 만기는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0주 곱하기 계산했다. 100주 가격이 우리 얼마 있었죠? 59만원이었어요. 59만원에서 곱하기 반만 팔았으니까 50% 계산해줘서 295만 5천원을 계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2만원만큼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네요.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처분 수수료는 내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손실에다가 더해줘 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처분 수수료 10,000원을 플러스해줘서 손해본 것은 30,000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된 거예요. 수정이 된 거죠. 원래 20,000원이었다가 처분 수수료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95만 5천원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뺀 나머지만 내가 26만 5천원만 들어왔죠? 그래서 차액이 3만원만 발생이 된 거네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3만원이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요거 주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매입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 되지만 요 매도나 만기를 처분할 때는요 매입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9만원에다가 반만 팔았으면 50%, 30% 팔았으면 30%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해서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처분 수수료를 왜 안 씁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 써주시는 거야.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면 재고자산 매출 시에는 판매 관리비 800번대, 매출 시 모든 재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별도 처리합니다. 요 재고자산만 그래요. 이 재고자산만. 나머지 자산은요. 나머지 재고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무슨 손실에서, 여기는 모든 재비용 플러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익에서 모든 재비용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이쪽이 차변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대변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지만 모든 자산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본다면,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비용은 영업 외 비용,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영업 외 수익, 이것도 900번대입니다.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 투자자산, 매각 처분시 모든 재비용은 차변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 모든 재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 모든 재비용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뭐가 또 있겠습니까? 투자자산 말고,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이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예, 또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기면 모든 재비용 빼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자산이 또 있죠. 무형자산.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시 모든 재비용도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진행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또 말고 지금 우리가 다 나온 것처럼 뭐 있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똑같아요.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또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여기다가 모든 재비용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그 재고자산이 뭐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매출 시 모든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별도 처리한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요게 뭐냐? 비, 료, 여,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만 매출 시의 모든 재병을 800번대 비용을 쓰는 거야. 나머지는 다 900번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여러분들 대여는 뭐예요? 돈을 빌려준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초과이기 때문에 장기대여금 얘기했고, 만기보유증권 앞에 거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거의 다 사채 공채를 갖고 얘기한다. 만기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 또 공채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인적인 발행하는 것은 사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요거는 거의 다 뭐예요? 사채는 만기가 꼭 있잖아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부동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목적으로 비영업용, 비업무용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기타 부동산을 합쳐서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투자부동산, 요거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이렇게 쓰죠. 원래는 영업용, 업무용은요,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비품이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신 단, 조건이 뭐 있었어요? 영업용 건물, 은 건물로 분기했죠. 또 업무용 토지, 이것도 토지로 분기했어요. 이렇게 요거는 영업용이라도 이렇게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품으로 하지 않고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로 분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투자 목적인 비영업용, 비업무용, 건물이나 토지는 묶어서 투자 부동산이라고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 요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투자 부동산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투자 목적이라고 있다. 투자 목적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인 요거 부동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차변의 투자 부동산, 대변에 왜 미지급금이야? 외상을 안 쓰고 어음을 안 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인 상거래는 재고 자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자, 어음자, 카드를 쓸 수가 없죠. 그거 대신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유형자산 거 들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좀 보고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은 보이는 자산이에요. 그 유형과 무형자산은 안 보이는 자산이고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요, 요걸 제가 고정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정자산이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인데,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이렇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고정자산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고정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인데 여기에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다. 왜? 여기 보시면 다 건물각 이렇게 묶어갔죠. 구축물도 이렇게 묶어가죠. 감가상 두 개까지. 또 마찬가지로 기계장치하고 각각 두 개. 그 다음에 차량하고 각각 두 개. 뭐 우리 요거는 공과기구는 거의 안 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품하고 각각 두 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밑에 감가상각이 없죠. 이것도 토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건설적인 자산 앞부분에 배운 것처럼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건설적인 자산으로 분개하는 겁니다. 만약 미착기계다. 미착기계도 여기 있죠.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착기계는 기계를 수입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미착기계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차량을 수입했어. 돈은 지불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 운송 중에 있어. 미착 차량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무 2급에서는 이 고정자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잠깐 또 무형자산을 볼 때 무형자산은요. 이렇게 영업권, 특허권, 감가상각 누역이 없어요. 왜? 무형자산은 내 눈에 사라지는 거예요. 물건이 보이지 않잖아. 유형자산은 보이는 물건이지만 무형자산은 권리잖아요. 무슨 권자를 끝나는 것들,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웹사이트 같은 것처럼 권리를 같은 것들, 권리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상각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우리가 결산 시 상각하는 경우 결산 시 생각하는 경우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를 안 써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영어권이면 영어권,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런 식으로 직접 해줍니다. 요거는 직접법으로 이렇게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원래 간접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형자산은 간접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할 때는요.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는 여기가 그냥 감가상각비로 와요. 그리고 무형자산은요. 간접법을 선택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우리가 해서서 누계액으로 계산해줘서 요거는 간접법을 우리나라에서는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빗대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자산 결산 상각시, 이거는 무형자산 결산 상각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바뀌어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도 직접법이 있어요. 건물, 비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굳이 여기다가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같이 다음에 무형자산은 직접법이죠. 직접법일 때는 어떻게 분개하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뭐 건물이면 건물, 뭐 기계면 기계장치,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빼줘요. 이것은 직접법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무형자산도 여기 뭡니까? 간접법이 있습니다. 간접법 그대로 쓴다면 무형자산 여기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무형자산도 간접법일 때는요, 영어권, 예를 들어서 영어권, 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뭘 선택하고 있다? 유형자산에서는 우리나라는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무형자산에서는 직접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선택입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게 요거와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 거 들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